일단 인간이 자기 모국어 이외에 외국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를 못하는 부모는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위계가 생기면서 가족이 무너진다. 다만 학습은 나중에 가야 돼요. 노출이 먼저. 우리는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알파벳부터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수아빠입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을 모시고 우리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스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이스박입니다. 현선회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도 많이 내셨고 굉장히 또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이제 엄마표 영어 제가 하는 엄마들한테 들어보면 가끔씩 아빠들이 야 어차피 기술 발전하면 영어 안 해도 된다는데 굳이 영어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영어를 꼭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꼭 영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외국어 하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인간이 자기 모국어 이외에 외국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영어를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도록 그쵸. 하기 위해서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기계가 할 수 있어요. 다 대체될 거예요. 내가 2개 국어 이상을 할 수 있으면 내 뇌의 가소성이 좋아지면서 창의성이 높아져요. 그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얘기라는 거죠? 네. 이게 뇌의 가소성을 이제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2개 국어 이상을 하는 아이와 1개 국어만 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빈병을 하나를 주는 거예요. 주고는 이걸 가지고 한번 네 맘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1개 국어만 하는 아이일수록 이 병의 원래 용도에만 집착을 한대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병은 액체를 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 2개 국어 이상을 하는 아이일수록 원래 용도에서 벗어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2개 국어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이 창의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기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는 이게 뭐 식탁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테이블, 식탁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과 테이블이 여기 있는데 테이블은 목차일 때도 쓰이는데 그쵸? 그럴 때 쓰이잖아요. 또 표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 대상과 이쪽 한국어의 의미와 영어의 의미가 오버랩되는 지점이 있는데 오버랩되지 않은 지점도 있어.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사람이 사고가 유연해져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딱 하나가 아니야 라는 걸 알고 그쵸? 딱 하나가 아니라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어를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고가 유연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요, 지금은 오히려 과도하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가거든요. 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수만 수십만인 시대예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많은 갈등의 시대에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 포용하고 사는가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는 주된 열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즉 외국어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외국어 중에서 반드시 왜 영어여야 하는가? 영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쵸. 그쵸. 요새 링과 프랑카라고 하는데 세계 보편어라서 그렇고요. 이전에 서구 세계에는 보편어가 또 따로 있었어요. 라틴어가 사실은 링과 프랑카였거든요. 지금도 라틴어는 죽지 않았습니다. 고전 학문을 하려면 해야 돼요. 그쵸. 이 라틴어가 1000년 이상 지속됐거든요. 영국에서 2011년도에 영국 문화원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영어의 미래. 왜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산업이잖아요. 엄청난. 그래서 이 산업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200년 동안 영어를 대체할 언어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어가 가장 주로 쓰인다는 거죠. 가장 많은 사람이 쓴다는 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가장 많은 사람이 하는 언어는 중국어예요. 인구가 많아서. 16억, 그렇죠, 그렇죠. 15억 근데 되고 있죠. 그게 아니라 영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과학기술 논문의 97%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지 못하면 이제는 과학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기술 외에는 이 국가 사회에 성장 엔진이 지금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못하면 이제 뭐라고요? 뭐 학문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과학기술을 할 수가 없다. 또는 세계의 어떤 내가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그쵸. 없다.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게 소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모국어, 한국어로만 해서 책을 쓰거나 나중에 작가가 되거나 아니면 네. 유튜버를 하거나 네. 뭐 작품을 만드는 거 하고 이거를 영어로 하는 거하고 또 굉장히 그쵸. 그 범위가 달라지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알게 됐을 때 세상이 넓어지는 게 네,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기만 하면 뭐 챗GPT든 인터넷을 활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그쵸. 공부할 수 있는 시대이고 그러면 우리가 또 오늘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아까 이제 성인 영어를 위주로 하셨다가 네. 지금은 어린이 영어, 뭐 이제 조기 영어, 네, 유아 영어 이쪽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계속 궁금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 교수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법들은 모국어가 완전한 성인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었잖아요. 태소리 네, 내는 것도 다 네. 마찬가지고. 근데 유아 영어 교육과 아니면 조기 영어과에서 하는 그 조기 영어나 유아 영어는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성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성인들은 일단 학습 습관들이 다 이제 잡혀 있고 그리고 학습 동기도 자기가 스스로 부여할 줄 알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만 전달해 주면 그쵸. 끝나는 이제 교수가 그 영어 가르치는 건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인지 발달도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사회성도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고 신체 능력도 조금 도움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언어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맞는 인풋을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린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인지 발달 단계, 어린이 또 이제 감정, 정서 발달 단계, 신체 발달 단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어 습득과 모국어 습득이 무엇이 다른가까지 이제 한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조기 영어 교육이나 유아 영어 교육과에서 가르치는 그 방법은 성인한테 가르치는 그 방법을 아직 인지 발달 단계가 조금은 더 세분화된 거기에 맞는 그 교수법을 다시 한 건가요? 아니면 학습 방식이 아니라 이 습득 방식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정리가 한참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외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한 20년 전에 있었나요? 예, 이게 20년 전에 나왔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조기 영어 교육이 한참 얘기 나왔을 때가 그때쯤인 네, 것 네, 같은데 네. 그때는 그럼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네, 모국어 그럼 방식으로? 그래서 뭐 영어로만 영어만 쓸 수 있는 환경에다가 애들을 이제 갖다 놓는 이런 아, 방식으로 그랬던 많이 거예요? 했었죠, 그렇죠? 처음에 영어 학원들이 그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 변화가- 영어 네, 유치원, 네. 영어 우리 네, 흔히 네. 말하는 영어 유치원이 그때는 네, 그런 네, 식이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이 영어를 아이들이 외국어로 배울 때 이 뭐죠?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요새는 조금 다른 경지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일단 어린이 영어 교육이 처음 외국어로 생긴 거는 ESL 환경에서 먼저 생겼어요. 이민 온 아이들, 유학 온 아이들을 영어권 학자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먼저 생겼고 우리 같은 EFL 환경에 대한 연구는 나중에 따라간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부모가 둘 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영어 또 한 명은 한국어 이럴 경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두 언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게 어쩜 가능할 수도 있겠다. 흔히 말하는 바이링구얼이 그쵸, 그쵸. 바이링구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모국어처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요새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2010년도 요쯤에 사실은 바이링구얼에 대한 책을 하나를 기획을 했고 또 몇 년 후에 제가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그럼 처음에 나온 책에서는 뭘 얘기를 했었냐면 One Parent, One Language Policy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서 한 사람은 영어로만 말을 걸고 한 사람은 뭐예요? 한국어로만 말을 걸면 아이를 바이링구얼로 키울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얘기하지 않아요. 바이링구얼리즘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One Language, One Place. 이거는 이제 이민 간 집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집에서는 한국어, 나가면 영어 뭐 이런 게 이제 생기는데 요것도 요새는 왜 없어졌냐면 집에서 영어를 못 쓰게 하잖아요. 어차피 TV 안 볼 거 아니잖아요. TV로 영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거를 구별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원 페어런트 원 랭귀지 원칙이 외국에서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언어에는 반드시 위계가 있어요. 그래. 더 좋은, 더 많이 쓰는.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영어권으로 이민 갔는데 영어를 하는 부모가 있고 한국어를 하는 부모가 있다 이러면은 아이들이 서바이벌을 하려면 영어를 할 거 아니에요.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 부모만 존중을 해요. 영어를 못하는 부모는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위계가 생기면서 가족이 무너진다. 그래서 사실은 원 페어런트 원 랭귀지 원칙이 무너진 게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나왔고요. 그런 연구들이 이미 다 있었던 있어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 EFL에 넘어오면 주류 언어가 사실 한국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서바이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위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럼 한 명이 영어로 인풋을 계속 주는 건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줘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항상 주류 언어에 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 샘 해밍턴 네. 그쵸, 생각나셨죠, 네, 그쵸? 네. 근데 아이들한테 처음에 영어 어릴 하면 때 막 영어 안 했더라고요. 싫어한다고. 네, 못하게 하고. 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다음부터 아빠가 이제 국제학교 갔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빠가 영어로 얘기를 하지 그 전에는 한국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full master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언어를 처음에 모국어를 배운다는 건요.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를 어떻게 운용하는가를 익히는 거이기도 해요. 그럼 한 언어로 이거를 얼만큼 운용하는가가 좀 잡힌 다음에 외국어를 얹어주는 게 훨씬 더 사실은 효과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번역했던 그 책은 앨리스 마키라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링구얼리즘의 대가예요. 이분이요. 우리나라 EBS 다큐 프라임 있죠. 거기서도 이분을 인터뷰하러 갔었어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 이분이 권장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데 한국에서는 쓰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 책은 잘 안 팔렸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이분은 딱 이제 이분도 무조건 이제 여러 개 국어를 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언어의 인풋을 부모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언어를 하는 아이와 플레이 데이트를 만들라고 어울려서 놀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그래서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바이링구얼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다른 언어를 하는 아이들과 같이 놀게 해서 플레이 그룹에서 키워줘라. 이게 가장 좋다라고 그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는 안 먹히니까 잘 안 팔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그럼 프레셔를 안 주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한국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영어를 이제 잘하잖아요. 그럼 모국어만큼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또 포스킬 다 똑같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밸런스드 바이링구얼이 이제 두 개를 똑같이 잘하는 사람인데 이론상 밸런스드 바이링구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한쪽 어휘가 우위에 있어요. 다른 언어도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나라에 가서 직업 생활을 할 만큼까지 잘하는 정도 여기까지 잘할 수는 있어도 내가 나의 가장 내밀한 감정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주된 언어가 튀어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밸런스드 바이링구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표로 삼으실 때 어떤 언어를 주된 언어로 삼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영어를 붙여주되 되도록이면 고통스럽지 않게 아이가 물론 뭐 모국어처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습득한다는 거, 어린이들은 습득한다고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음성 언어로 문자가 아니라 음성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 영어의 노출을 계속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채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엄마표 영어를 좀 네, 네. 지향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음에 대한 그러니까 음성 언어에 대한 노출은 그냥 어릴 때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음소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모국어의 튜닝이 6개월부터 되기 시작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한 살이 되면 자기 모국어를 인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한 살이 되면 모국어에 딱 튜닝이 되면서 다른 언어에 있는 음소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10몇 %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커서도 주워 들어서 언어를 잘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중에 어른과 어린이의 영어를 비교를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린이가 영어 더 잘 배운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영어를 잘해봤자 놀이터에서 영어를 잘하는 영어고 어른들이 잘하는 영어는 회의를 영어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라서 사실 최종 도달하는 지점 자체가 달라서 누가 잘하느냐를 비교하는 게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어른이 아무리 잘해도 어린이를 못 따라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발음이 안 돼요. 그렇죠. 그쵸. 빨리 시작한 친구들 확실히 발음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음소를 구별하는 능력을 대부분의 어른들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발성기관의 근육을 사용하는 법이 모국어에 딱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발음 교정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음원에 대한 노출은 사실 어릴 때부터 쭉 한국어하고 영어를 섞어서 그냥 주면서 이런 소리가 있어, 이런 소리도 갖고 놀아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 노출은 저는 쭉 시키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학습은 나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출이 먼저. 그래서 음성 언어 하고 문자 언어가 다른데 우리는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알파벳부터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집에서만 해줄 수 있는 그쵸 엄마들이 꼭 해줘야 하는 게 요거 음원에 노출시켜주는 거, 요 단계가 엄마들이 집에서 해야 되는 홈 리터러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음원에 계속해서 노출시켜 주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네, 너무 제가 원했던 답이긴 한데 그러면 그동안은 왜 우리가 그게 잘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엄마들이 영어 아이들 이제 조기 영어나 유아 영어 생각하시면 아마 대부분의 엄마들이 파닉스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파닉스가 아니어도 영어 영상 뭐 그래 틀어주는데 어찌됐건 첫 번째 목표는 파닉스하고 읽기이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그 모든 학습도 선행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파닉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시고 네. 자꾸 학습적으로 빨리 가려고 하시고 그리고 AR 지수를 높이는 거에 엄마들도 너무 그쵸. 네. 집착해 계시는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읽기나 파닉스는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한국어 읽기를 한글 읽기가 먼저고요. 영어 읽기는 나중에 따라가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 한국어 읽기도 문제가 있어요. 한국은요. 근데 어쨌든 한국어 읽기를 좀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영어 읽기로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서 이제 현서 같은 경우는 1000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3년 정도 듣고 1000시간 정도 들으니까 얘가 영어도 모국어처럼 편하게 들은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읽기랑 말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했던 친구들을 보면 이게 뭐 과학적이라고 말할 만큼 큰 샘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보통 한 3년, 한 1000시간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했을 때. 이게 과학적으로 나온 어떤 게 있나요? 어느 정도 돼야 1000시간 되나요? 이론이 있긴 하는데 네. 만 시간 아닌가요?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이요? 네, 아, 1000시간이에요? 네.
1000시간 정도 들었을 때 이제 소리가 모고처럼 들린다는 게 그러니까 문자를 배우지 않고 음. 말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얼만큼 노출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요새는 옛날 같으면 못했던 이유가 그렇죠. 일단 리소스가 거의 없었죠. 없었어요. 네. 그렇죠. 책밖에 없었으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갔던 거고 지금은 아예 아기 때부터 영어에 노출시키려고 많이 이제 애를 쓰시잖아요. 근데 다만 어떻게를 잘 모르는 거죠 아직. 이렇게 듣기가 된 친구들은 읽기를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한국 아이들이 영어 읽기를 시작을 하는 건요. 일단은 영어 음성 어휘량이 일정량 이상이 확보가 되면 읽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